그로버 클리블랜드는 22대 미국 대통령이다. 민주당 개혁파였던 클리블랜드는 당대 만연했던 정치 부패와 싸우며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명성을 얻었다. 또한 오늘날의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정치 생명이 끝날 법한 성추문을 겪고도 살아남은 인물로도 유명하다. 대부분의 대통령 성추문은 합의된 부적절한 성행위거나 직장 내 성희롱 행동 정도였다. 부적절하긴 해도 폭력적인 범죄는 아니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의 경우는 달랐다. 그의 가장 큰 성추문은 명백한 강간이었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충격적인 수준의 부패와 권력 남용이 동원되었다. 사건은 1873년 12월 15일 저녁 버팔로 거리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클리블랜드는 버팔로를 포함한 이리 카운티의 전 보안관이자 저명한 변호사였고, 몇 달째 마리아 헬핀이라는 여성을 구애하고 있었다. 그는 헬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그녀는 이를 수락했다. 식사는 즐거웠고 그는 그녀를 하숙집까지 바래다 주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헬핀의 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클리블랜드는 그녀를 폭력과 강제를 사용해 나의 동의 없이 성폭행했다고 한다. 그녀가 이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는 입막음을 시도하며 협박했다. 몇 주 뒤 헬핀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874년 9월 아들을 출산했다. 그녀가 아이의 아버지가 클리블랜드라고 주장하자 클리블랜드는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동원해 그녀를 입막음하려 했다. 그는 아이를 어머니에게서 강제로 떼어 고아원에 보내고 헬핀 본인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하지만 병원 측의 판단으로 헬핀은 곧 석방되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녀의 입원은 부패한 정치 권력에 의한 명백한 권력 남용이었음이 드러났다. 클리블랜드는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는 이후 버팔로 시장, 뉴욕 주지사직을 거쳐 1884년 대선에 출마했다. 대선 기간 중 이 스캔들과 사생아 존재가 폭로되며 그의 공정하고 도덕적인 이미지와는 상반된 사생활이 여론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당시 그의 반대자들은 아기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엄마,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라는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그는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의 지지자들은 백악관에 갔지 하하하 라는 구호로 반격했다. 그의 사생활에는 또 다른 소름 끼치는 행적이 있다. 오늘날이었다면 큰 성 스캔들이 되었을 관계는 바로 그와 그의 아내가 된 프랜시스 폴섬 사이의 수상한 관계이다. 프랜시스 클라라 폴섬은 뉴욕 버팔로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오스카 폴섬은 클리블랜드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였다. 미래의 대통령인 클리블랜드는 그녀가 갓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났고 갓난아기 프랜시스를 안고 흐뭇해하며 관심을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유모차를 사주고 클리브 삼촌이라 불리며 아이를 봐주고 보살폈다. 프랜시스 폴섬의 아버지는 1875년 마차 경주 중 사고로 사망했고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클리블랜드는 새로운 아버지처럼 그녀를 돌보며 보호자가 되었고 프랜시스에게는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생부가 무모하게 가족을 방치한 반면 클리브 삼촌은 헌신적이고 믿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그녀가 성장하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애정이 보호에서 그루밍으로 변했다. 클리블랜드는 그녀에게 꽃과 함께 내 신부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쪽지를 보내곤 했다. 사람들은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그는 정말 진심이었다.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학에 다니고 있던 프랜시스에게 청혼 편지를 보냈고 그에 대한 답장을 손꼽아 기다렸다. 프랜시스는 청혼을 받아들였고 21세의 프랜시스 폴섬은 49세의 대통령과 백악관 블루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재임 중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결혼한 유일한 사례로 남아있다. 토머스 제퍼슨은 그로버 클리블랜드와 더불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강간 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위원회의 주요 인물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제퍼슨은 말 그대로 복잡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며 감동적인 문장을 썼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선언한 문장은 이상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만의 행복 추구를 위해 몬티첼로라는 언덕 위 농장에서 수백 명의 노예의 노동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다. 그는 노예였던 셀리 해밍스와의 기묘한 관계로도 악명 높다. 관계라는 표현조차 오늘날의 기준에선 부적절하다. 그것은 곧바로 강간이었다. 셀리 해밍스는 폭력과 살해 위협이 일상적인 노예제의 희생자로 제퍼슨의 성적 요구에 거부할 자유는 없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납치 후 지하실에 가둬놓고 수년간 감금하는 연쇄 범죄자와 다를 바 없다. 노예가 아니었다 해도 셀리와 제퍼슨 사이의 엄청난 나이 차는 충분히 불쾌한 일이었다. 제퍼슨은 44세였고 그녀는 고작 13세 또는 14세였다. 동의 여부를 떠나 오늘날 기준으로는 명백한 법적 강간이다. 더욱 기괴한 사실은 셀리 해밍스가 제퍼슨의 사망한 아내와 닮은 그녀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점이다. 셀리는 노예 여성과 제퍼슨의 장인 존 웨일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마사 웨일스 제퍼슨의 이복 동생이었던 것이다. 마사는 셀리가 9살일 때 죽었고 셀리는 자라면서 언니와 닮아갔다. 제퍼슨은 죽은 아내를 그리워했고 그리움의 대상을 그녀의 13살짜리 이복 여동생에게 투사해 성관계를 가졌다. 다시 말해 토머스 제퍼슨이 셀리 해밍스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오늘날 벌어졌다며 대중과 언론 모두를 경악시키는 초대형 스캔들이 되었을 것이다. 소아성애? 체크. 근친상간? 체크. 폭력, 강압, 강간 모두 체크. 게다가 그는 셀리에게서 6명의 자식을 낳았고 그들을 노예로 키웠다. 그는 결국 이 자식들을 해방시켰지만 정작 셀리 해밍스는 죽을 때까지 그의 노예로 남아 있었다.